자, 다음 8페이지입니다. 담보 책임을 보겠습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 굉장히 여러 조문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기록형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올 수 있는 조항은 580조, 581조. 주로 580조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입니다. 1항을 보면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575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게 뭐냐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 계약 목적 달성이 이제 어렵다. 이런 경우는 이제 계약 해제가 되고요. 기타의 경우는 이제 손해배상만 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네. 581조는요, 종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인데, 이 경우 이제 2항에 보면은 이제 하자 없는 물건의 청구도 이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582조. 전 2주의 권리 행사 기간, 제척 기간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전 2주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네. 이 제척 기간이 이제 6월 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제척 기간은요, 굉장히 짧을 수도 있고, 굉장히 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6월 내에 행사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짧은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안 날이 굉장히 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매매가 있고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서 그 사실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길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대여금 부분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또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건 이제 그 부분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법 69조를 이제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상법 69조는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 통지 의무. 그래서 상법상 하자담보 책임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검사, 그다음에 통지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1항에 보면은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는 지체 없이 검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약 해제, 대금 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6월 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이제 수령하고 지체 없이 해야 되는데요. 통지는 발견할 때는 즉시, 발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법상의 이 하자담보 책임은 훨씬 더 짧은 거죠. 민법상의 하자담보 책임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인데요. 상법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의 경우도 6개월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까요. 상법상의 하자담보 책임이 훨씬 더 기간이 짧습니다. 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민법과 상법상의 하자담보 책임을 조금 비교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판례들을 보면 이 하자담보 책임이요. 이 제척 기간에 이제 어떤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어떤 채무불이행 책임이라든가 또 착오로 인한 취소 이런 것들이 경합적으로 인정되는지 이런 것들이 주로 또 많이 문제가 됩니다. 자, 1번 판례를 보면은요. 자, 토지 매도인이
성토 작업을 하면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토사를 덮은 다음에 협의 취득 절차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매수자가 이제 어떤 뭐 공익 사업을 위해서 이제 이거를 매수를 했을 텐데요. 협의 취득을 했을 텐데 이제 그걸 모르고 이제 취득을 한 거야. 협의 취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기 이제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해서 폐기물 처리 비용에 이제 어떤 손해가 입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자 담보 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어떤 하자 담보 책임의 이제 그 제적 기간이 도가 됐을 때도요. 요 채무 불이행 책임에 이제 어떤 그 행사가 가능하다면 그거에 의해서 이제 구제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판시 3번에 나와 있는 거는 공익 사업을 이제 하면서 협의 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수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협의 취득하는 거 이거는 이제 성격이 매매입니다. 매매. 사법상의 이제 어떤 그 법률 행위로 보기 때문에요. 어떤 손해배상 책임, 뭐 하자담보 책임 이걸 이제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용의 경우에는 이제 그거는 이제 공권력의 이제 작용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2번 판례입니다. 자, 2번 판례는 어떤 토양 오염을 유발을 했다. 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을 했다. 어떤 토지 소유자가요. 토양 오염을 시켰어요. 토양 오염을 시켰다. 그다음에 뭐 거기에다 이제 폐기물을 불법 매립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팔았습니다. 매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게 매수인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 또 팔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그게 밝혀진 거야. 토양이 오염돼 있었다. 그다음에 불법 폐기물이 매립돼 있었다. 이런 사실이 밝혀졌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최종 소유자가 뭐 그거에 대한 어떤 오염 토양 정화 비용 또 폐기물 처리 비용 이런 걸 지출할 수도 있고요. 또 행정관청으로부터 이제 어떤 조치 명령을 이제 받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조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비용이 들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처리 비용이 들었을 수 있고 정화 비용이 들었을 수 있고 그럴 때 그거를 이제 처음 오염시킨 토지 소유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그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대법원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서 그 이후에 전전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최종 소유자가 그때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그런 비용을 쓰게 됐다면 그때 손해가 이제 구체화된 것이죠. 현실적으로 이제 손해가 발생한 것이죠. 따라서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게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요, A라는 이제 그 회사가 73년부터 이제 93년간 주물 제조 공장을 이제 운영하면서 이제 토양을 이제 많이 오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93년에 이제 이거를 처분하면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이제 매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B에게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A와 B하고는 이제 약간 뭐 어떤 계열사 뭐 이런 관계였는데요. 이제 B가 이제 기아 자동차였는데 뭐 자동차들을 이렇게 쭉 세워두고 뭐 그런 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토양이 오염되어 있다든가 지하에 불법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후에 이제 B가 C에게 이거를 또 다시 매도를 했는데, 요 C가 이제 2005년 3월 24일 이때 이제 그 좀 전에 이제 그 지하 현황을 집안 조사를 하면서요, 그 오염되어 있다, 폐기물이 이제 매립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2005년 3월 24일에 이제 이거를 처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리 비용을 이제 지출을 했습니다. 이제 오염을 정화하고 폐기물을 이제 제거하고 하는 그런 이제 처리를 하면서 비용이 지출이 되는데, 이때 이제 손해가 이제 현실화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2006년 1월 27일 그래서 요 그 손해배상을 이렇게 A에게 청구를 했는데, 불법행위견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를 보면은요, 상인 간의 매매의 경우에는요,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이제 아까 법주문에 보면은 검사하고 이제 통지해야 되는 이제 그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체 없이 검사를 해야 됩니다. 통지는요, 어떤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통지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통지를 안 하면 더 이상 하자담보 책임은 물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너무 짧을 수 있잖아요. 특히나 이게 상법상의 하자담보 책임은요. 이런 경우에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이거는 경합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경합적으로 인정이 된다. 하자담보 책임, 그게 이제 제적기간이 도가 됐다 하더라도요, 이러한 불완전 이행에 기한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3번 판례입니다. 자, 4번 판례는요. 자, 어떤 제 목적물을 매수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 목적물에 이제 하자가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하자담보 책임 당연히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는가? 이게 문제가 된 건데요. 이제 A가 B로부터 이제 서화 그림이죠. 서화 몇 점을 매수를 했는데, 자, 그 중에 위작이 이제 몇 점에 이제 위작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다. 위작인 걸 모르고 이제 한 거는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다. 그리고 난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요 매매 계약을 A가 이제 취소 이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취소됐으니까 무효가 됐으니까 매매 대금 돌려달라 뭐 이렇게 했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었는데 안 묻고 제적 기간이 도가 됐으니까 이제 끝났다.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우리 대법원 그렇지 않다. 하자담보 책임과 착오에 의한 취소는 경합적으로 인정이 된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요, 두 제도는 취지가 서로 다르다 이거. 그리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 뭐 이런 이유로 경합적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제입니다. 자, 매매에 있어서 이제 어떤 공격 방어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해제입니다.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매매 계약상의 어떤 의무 이행을 구한다 이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어떤 해제를 주장한다. 이게 뭐
상대방의 어떤 채무 불이행이 있었다. 뭐 그런 이유로 이제 그 해지를 주장한다. 뭐 현실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소송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예,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소송에서도 이 해제는요 아주 중요한 법적인 쟁점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543조에 해지 해제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을 때는 해지 또 있는 때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계약 해지권, 해제권, 형성권이잖아요. 의사 표시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됩니다. 도달주의. 여러분이 요 기록을 쓸 때도 내용 증명을 보내서 언제 도달했다. 이거까지 기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뭐 요 해제 의사 표시, 해제 의사 표시 이런 거는 소장으로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이제 기재해서 소장 부분의 송달로서 의사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544조 이행지체와 해제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행을 지체한다 이거예요. 이행을 지체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고요. 최고를 통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상대방에게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는 거예요. 예. 그때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요. 이행지체의 경우는 바로 해제하지 못하고 이행지체의 경우는 먼저 적법한 최고를 해야 돼요. 이 적법한 최고가 되려면 자기의 이행의 제공도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이행의 제공을 하면서 이행의 최고를 해요. 그리고 그 상당 기간을 지났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또 해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도 해야 되고 또 해제 의사 표시도 해야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걸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하면서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면 이거는 최고와 해제 의사표시가 같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의사표시는 정지조건부 의사표시죠. 이거는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단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최고를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이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너무 쉽게 인정하면 안 되겠죠. 이걸 너무 쉽게 인정하면은 해제 요건이 완화가 돼 버리잖아요. 그죠?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했다라는 것. 이거는 조금 어찌 보면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게 그런 사정이 분명할 때 그래. 이행하지 않을 의사가 표시됐다라고 해서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45조에 보면은 정기 행위와 해제 이거는 일정 기간 내에 이행이 꼭 돼야 되는 그런 채무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어느 시점에서 이제 꼭 필요하다. 뭐 잔칫날이어서 음식이 그때까지 필요하다. 뭐 그런 경우에는 그 날이 지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546조 이행 불능과 해제입니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는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뭐 물리적인 불가능일 필요는 없고 사회 통념상 이것이 불능이다라고 보면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판례를 보면은요. 자, 부동산 이제 매매 계약이다 이거야. 부동산 매매 계약이다. 그래서 A가 B로부터 이제 이 부동산을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B가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이제 해지한다.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요 B가 이제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게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A의 입장에서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고 그때까지도 지급을 안 하면 A는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봤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요. A의 입장에서도 이행을 최고할 때, 이럴 때 자기의 이행의 제공을 해야지 됩니다. 자기 이행의 제공을 한 상태에서 최고를 하고 그리고 상당 기간 지나도록 B가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으면 B가 이제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A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이행도 제공을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는 신의 측에 기해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B가 매매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준비하지 않았다 이거야. 그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전혀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A가 B에게 상당 기간을 이제 주면서 이행의 최고를 할 때 그거에 맞춰서 A가 이행의 제공을 하면 충분한 것이지 완벽한 이행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가 않다는 거야. 그죠? 그거는 신의 측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 A가 B에게 이제 이행의 제공을 할 때 다른 서류는 이제 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매도용 인감증명서만 발급되지 않은 상태로 이행의 최고를 했다 이거야. 자, 가능하다 이거야. 그 정도면 된다 이거. 왜냐? 매매 대금을 여기가 지금 하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런 걸 고려할 때 A는 다른 서류가 다 구비가 되어 있다면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언제든지 발급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준비되지 않았다고 해서 A의 이행의 최고가 이행의 제공에 전혀 없는 부적법한 이행의 최고였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의 최고를 하면서 아예 이제 그때까지 지급 안 하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같이 한 거예요. 이행의 제공의 최고와 그다음에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같이 했다 이거야. 적법한 의사표시다 이거야. 최고도 적법하게 한 거고 적법한 해지 의사표시도 된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급하지 않았던 계약은 해제된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줄 쳐놓은 부분입니다. 네.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마쳤다고 봐야 된다. 그 정도면은요. 그 다음에 조건부 의사표시에 따라서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 이제 비슷한 취지의 판례입니다. 자, 이게 매수인이 그 매매 대금을 이제 지급하지 않았다 이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자,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준비하지 않았다 이거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기도 이제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이제 이행을 최고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자, 만약에 그 매매 대금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요 사안의 경우에 다른 서류들을 이제 다 이제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다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법무사에게 맡겨서 이전 등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다만 그러한 서류들을 자신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었다 이거야. 집에서. 뭐 좀 더 완벽한 이행의 제공이 되기 위해서는 아예 법무사 사무실에다가 맡겨놨다면 그럼 좀 더 완벽한 이행의 제공이 됐겠죠. 따라서 그런 이행의 제공에 기해서 어떤 최고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유효할 텐데 이 경우엔 자기 집에 소지하고 있었다? 그래도 가능하다 이거야. 그래서 언제든지 법무사에게 위임을 해서 이행의 이제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등기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집에 그 필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거는 이행의 제공을 한 그것이고 또 잔금 지급을 최고했다면 그것은 적법한 최고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보면은요. 자,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요. 동시행 관계니까 자기의 의무에 대한 이행의 제공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기의 의무에 대한 이행 제공을 해서 상대방을 채무 불이행에 빠뜨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 이행의 제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행의 제공이 계속 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할 때 수령하고 그리고 자기도 이행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그러니까 이행 제공을 한번 해서 상대방이 한번 지체에 빠졌다 이거예요. 그 경우에 상대방이 이행의 제공을 하면 계약 해제권을 소멸시킬 수 있거든요. 이행의 제공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그거를 수령할 준비 그리고 그때 자기도 이행할 그 정도의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 그 상태에서 그 정도 준비된 상태에서 최고를 해야 된다. 최고를 해야지 된다. 그래야 적법한 최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이행의 제공을 해서 상대방이 한번 지체에 빠졌다고 해서 그런 준비가 전혀 없다 이게. 상대방이 이행 제공하는데 수령할 준비도 전혀 안 돼 있다 이게. 그런 상태에서의 최고는 적법한 최고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4번 판례입니다. 자, 이행 거절로 인한 계약 해제. 이행 거절도요. 이행 거절도 채무 불이행의 한 유형이죠. 채무 불이행 한 유형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자기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다. 그러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행을 거절한다 이거야. 내가 이행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 최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행할 의사가 없으니까요. 이행을 이미 거절하고 있는 거니까요. 최고할 필요도 없고 또 이행의 제공을 미리 해서 상대방을 채무불이행에 빠뜨릴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이행 거절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A가 이행을 거절하고 있다면은 B는 좀 더 쉽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죠. 최고가 없어도 되죠. 이행의 제공을 먼저 해야 되는 것도 아니죠. 따라서 여기가 이행 거절이다라고 인정이 되면 B는 좀 더 간편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니까요. 이행 거절은 상당히 이제 계약 해제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인정하면 안 됩니다. 명시적으로 여기가 거절한다든가 묵시적으로 거절한다라고 할 때는 분명해야 돼요. 정황상 거절하고 있음이 분명할 때 그때만 이행 거절이 인정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안에서는 이런 경우였어요. 갑이 을 부동산을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을이 이전 등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전 등기를 안 해주고 뭐 오히려 병에게 이렇게 가등기를 이렇게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자 갑이 을에게 가압류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가압류라는 거는 이제 돈을 받을 때 이제 하는 게 가압류잖아요. 금전 채권에 기해서 이제 그거를 보존하려고 할 때 가압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응? 갑이 을에 대한 매매 계약에 대한 이전 등기를 구할 의사였다면 가압류가 아니라 가처분을 했을 텐데요. 그죠? 피보전 권리가 금전 채권 이외에 이전 등기라든가 이럴 때는 가처분인데 이게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를 했다는 거는 매매 계약을 이제는 파기하고 어떤 손해배상을 이제 구한다는 그런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압류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갑이 매매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는 이제는 없고 그런 의사는 없고 매매 계약을 이제는 파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여지는 있어요. 그러나 이 분명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갑에게 이행 거절의 의사가 이런 경우에 정황상 분명하게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그냥 바로 가압류했다는 사정만 가지고 너는 계약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걸로 보이니까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갑의 의사가 좀 더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갑은 여전히 뭐 가압류 이거 좀 잘못 신청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을에게 매매계약상의 이전 등기 이거를 계속 청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행 거절의 의사 표시는 너무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 분명해야 된다. 이거 정황상. 자, 그 다음에 5번 판례는요. 이행 지체의 경우에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줘요. 그래서 최고를 해야 됩니다.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이행을 안 하면 그때 이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어떤 최고를 하더라도 그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가 이미 표시되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 사안의 경우에는 A가 B로부터 이제 요 부동산을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A가 이제 매매 대금을 이제 지급하려고 했어요. 이행 제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B가 이걸 안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이행을 지체했어요.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이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A는 이행에 제공을 했는데 B는 이제 이행 지체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B는요, 오히려 A 때문에 A의 기책 사유로 자신이 매매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계약금을 공탁을 했습니다. 계약금을요, A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공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매매 계약을 이제 이제 한다라는 이제 의사를 이제 밝힌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요 B의 입장에서는 A가 매매 대금을 지급해라 라고 그러니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지급해라 라고 최고를 해도 그럴 의사가 없다라는 게 드러났다는 거죠. 이 정도라면은요. 응? 계약금을 공탁하고 오히려 A를 탓하면서요. 계약이 해제됐다고 주장하고 이 정도 사안이라면은 최고가 있어도 A가 B에게 이전 등기 서류를 달라라고 했어도 B의 입장에서는 이행을 하지 않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이미 표시한 걸로 봐서요. A는
최고 없이도 원래는 이제 최고 해야 되잖아요.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행이 없으면 해제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바로 해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6번에서요. 계약을 이제 해제한다고 했을 때 계약을 해제하면 이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벌써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있다면은요, 그 3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자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다. 그런 경우에는요,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그 3자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계약 해제로부터 3자를 보호해주고 있는 그런 이제 규정인 것이죠. 자, 이 경우에는 A가 B에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에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B가 이거를 C에게 다시 매도를 했고요. C가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를 한 것이죠. 자,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B가 이걸 C에게 매도를 하고 C가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에 이렇게 등재를 했다 이거야. 자, 이러한 것이 계약 해제에 있어서 보호받는 제3자 요건 중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새로운 어떤 그 법률적 효과를 기초 매매 어떤 그 법률적 효과에 기초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느냐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느냐 이게 문제인데 만약에 이게 그 등기된 건물이고 여기가 이제 이전 등기까지 했다면은 여기는 보호받는 3자에 해당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된 것은 그렇게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미등기 무허가 건물 매수인은요, 이렇게 한다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관습상의 물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어떤 그런 지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는 해제에 있어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A는 요 B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요 C에게 말소, 요 등록의 말소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그 구청에 비치된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상 소유자 명의의 말소 등록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이제 소를 제기했는데 인정된 겁니다. 요 소송을 할 필요가 이제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구청에서 이제 무허가 건물 정비 사업을 하면서 이제 보상금을 이제 그 소유자에게 이제 지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A가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등록상에 소유자가 C로 돼 있으니까 이걸 말소해야 이제 자기가 소유자로 인정이 돼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송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이라면 이렇게 등기까지 했다면 당연히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만 그게 아니라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는요.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상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7번 판례를 보면은요. 자, 여기서 이제 보호받는 그 3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해제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 관계를 가진 제3자
이제 그런 경우에 그 해제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제3자가 그 계약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뭐 관계없습니다. 예. 아직 해제되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해제되기 전에 법률 관계를 맺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유효한 상태에서 이해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 8번 그 판례는요. 자, 주택입니다. 주택. 이게 이제 주택인데, 자, A가 이제 그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이게 이제 분양자야. A가 이제 이거를 분양하는 사람이고, B가 이제 이거를 이제 수분양을 받은 거야. 분양을 받은 건데, 자, 소유권은 아직 A에게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이제 매수인 입장이죠, 매수인. 자, 그런데 매수인의 입장에서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요 C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C가 주택 임차인으로서 뭐 전입신고, 입주 이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이해관계를 맺었다 이거야. 자, 그러면 해제될 그 법률 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요 수분양 계약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요 임차인은요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라는 게 8번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 B가 완전히 소유자는 아니지만은 매매 목적물 인도받은 매수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이거야. 자, 그리고 그 권한에 기해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여기가 입주와 주민등록을 맞춰서 어떤 대항력을 갖췄다면은 이 경우는 이제 해제에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계약이 수분양 계약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요 임차인은 대항할 수 있는 3자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9번 판례는요. 약간 요 8번 판례와는 조금 비슷한 사안에서 견해를 달리한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매수인 지위에서 임대차를 했다 이가 임대차를 했다. 자, 그거는 매매 계약이 해제되는 거를 해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해제되지 않을 걸 전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면 요 임대차 계약도 같이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수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그 사람은 요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이제 판결인데요. 어찌 보면은 8번 판례하고 비슷한 사안에서 견해를 좀 달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제 생각에는 주택 임차인이 뭐 어쨌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야. 근데 그 임대인이 이제 소유자가 아닌 뭐 매수인이다 이거야.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매수인이다. 뭐 그 사람이 이제 그 사용 수익권에 의해서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췄다. 뭐 인도를 받고 그다음에 전입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이 임차인은 보호받을 수 있는 계약의 해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3자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9번 판례가 파기가 되진 않았지만요. 사실상은
이렇게 판례가 좀 변경된 것이 아닌가, 어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매매 요건 사실하고 그 공격 방어 방법 중에 담보 책임 그리고 해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원상 회복 이유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